전 세계가 얼어붙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선언한 그날, 국제 유가는 단 72시간 만에 47%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벡텔이 포기했습니다. 독일의 호우티프가 손을 뗐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세계 최강 건설 강국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세계 경제는 이란 손에 넘어가는가? 절망이 지구를 뒤덮던 그때 아랍에미리트가 내린 결단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부른다. 불가능이라 불리던 1100km의 대운하.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할 그 거대한 꿈이 대한민국의 손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은 과연 해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렛 코번입니다. 워싱턴 DC 중심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두 블록 떨어진 낡은 건물 7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멈추고 겨울이면 창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공간을 저는 27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인프라 지정학 전략 자문기관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세계 곳곳의 운하와 해협과 항만이 지구 경제의 혈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혈관이 막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무실이 낡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도 괜찮았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일 하나만 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2007년 미 국무부 자문역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3년을 보냈습니다. 파나마의 열대 습기 속에서 현장 도면을 들고 다니던 그 3년이 저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항 위기가 불거졌을 때는 UN 에너지 안보 특별기구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를 단독으로 집필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실제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활용되었을 때 저는 제 커리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강의하는 객원 연구원 자리도 그 즈음 맡게 되었죠. 세계 각지의 항구와 해협을 직접 발로 누비며 쌓은 경험들, 수천 페이지의 분석 보고서들, 각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저에게 자문을 의뢰해오는 상황들, 그것이 제가 브렛 코번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장에는 책이 빼곡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역사를 다룬 두꺼운 원서,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기술 보고서 전집, 중동 에너지 지정학 관련 학술서들이 세 줄로 꽂혀 있습니다. 그 책장 앞에 서면 스스로도 흐뭇해질 만큼 단단하게 쌓인 지식의 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 책장을 슬며시 자랑하곤 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오래된 책들이겠지만 저에게는 27년 커리어의 척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황동 나침반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 육군 공병대 출신이셨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교량을 놓고 도로를 뚫었던 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 나침반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납니다. 차갑고 묵직한 황동의 감촉, 바늘이 흔들리다 북쪽을 가리키는 그 순간의 미세한 떨림. 돌아가시기 전 그 나침반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렛, 방향을 잃지 마라. 방향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 답은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투입 가능한 기술 인력의 규모,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완공 실적, 공기 준수율, 설계 변경 빈도, 원가 초과 이력.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그 역량이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저의 방법론이었고 저는 그 방법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분석에 레이더 안에 잡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가끔 국제학회에서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을 만나면 유쾌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 수십 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역사적 메가 인프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미국이 하거나 유럽이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기술 축적이 있는 나라들이 감당하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그 리그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조수 에밀리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 출신의 젊고 날카로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데이터가 아직 없는 나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밀리,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이야.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자신만만한 대답이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었으니까요. 에밀리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밀리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나침반이 곧 동쪽을 향하게 될 줄을.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껏 제가 알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을.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국제유가, 주요 해협 통항량, 그리고 중동발 외교 뉴스. 이 세 가지가 제 하루의 나침반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날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10월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에밀리가 가져다 놓은 커피 한 잔이 책상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육아 차트를 열고 호르무즈 통항 데이터를 확인하고 중동발 뉴스피드를 풀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에밀리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출력된 문서 한 묶음이 들려 있었고 눈썹이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거나 믿기 어려운 무언가를 확인했거나. 교수님, 중동 에너지 정보 모니터링 중에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에밀리가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UAE가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고 건설 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기관 인프라청 극비 프로젝트, 호르무즈 우회 대운하 타당성 조사 착수, 총 연장 1100km, 오만만에서 아라비아의 직결, 이란의 해협 통제권 무력화 목적. 저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서 4번째도 읽었습니다. 1100km, 수에즈 운하의 3배, 파나마 운하의 10배, 인류가 지금껏 건설한 어떤 운하보다도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끝부분에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국 대한민국.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부다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AE 대통령 측근 고문 알만수리의 이름으로 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브렛 코번 선생, 긴급회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이틀 후 아부다비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았던 워싱턴 DC의 10월 하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오만과 이란 사이에 끼어있는 가느다란 수로 하나가 보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 33km를 통과하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석유는 세계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2100만 배럴.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1%가 매일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의 석유 모두가 이 33km를 거쳐야만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20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2024년 여름 그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였지만 훈련 내용이 달랐습니다. 기존의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명백히 해협 봉쇄를 상정한 공격적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제 소스로부터 기밀 보고서 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핵심 군사 회의에서 호르무즈 실봉쇄 시나리오를 현실적 옵션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수많은 위기 시나리오를 분석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부 문서로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될 경우 90일 안에 세계 주요 경제국 대부분이 석유 피축량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결론이 유출되었습니다. 90일, 그것은 협상이 타결되고 대안이 마련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UAE 측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의 전략기획 담당 고위 관료와 비공개 조찬 자리였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을 반복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그가 악수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브렛,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한마디를 수첩에 받아 적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플랜 B.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메모장을 펼쳐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100km 운하, 굴착해야 할 안반의 총량, 필요한 중장비 규모, 설계에 투입될 전문 인력, 수자원 관리, 해수 침투 방지, 지질학적 리스크. 계산할수록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가능. 한국이라면 더욱. 아부다비 공항에서 알만수리의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된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알만수리는 악수를 하고 나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회의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회의실은 아부다비 국제타워 41층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공간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주위로 낯선 로고가 새겨진 바인더를 든 동양인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저는 그 로고들을 보며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만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컨소시엄이 이미 예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브리핑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총 연장 1100km, 5만만 푸자이라 항에서 시작해 아라비아 반도를 사선으로 관통, 아라비아의 살랄라 항으로 연결. 수심 25m, 폭 350m. 초대형 유조선이 양방향으로 동시 통항 가능한 규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페르시아만 전체 석유 수출량의 100%를 우회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비웃음이었습니다. 1100km, 수에즈의 3배, 파나마의 10배. 이런 규모의 운하를 인류는 한 번도 건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이 한다고요? 그런데 스크린에 떠오른 예비 설계 도면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허술하거나 계략적인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고 촘촘하고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볼펜이 어느새 메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호텔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걸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한국 건설 실적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저는 밤새 한국의 건설 실적을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반박 자료를 모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페이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001년 개항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건설 공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갯벌 위에 공항을 지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이라 했던 그 공사를 한국은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갯벌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지반이 아니라 연약한 갯벌 위에 공항을 올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목공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연약 지반 처리는 인프라 공사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단 4년에 해냈다는 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총 연장 33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저는 이 수치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33km. 호르무즈 해협의 최협부 폭과 정확히 같은 거리입니다. 그 길이를 바다 위에 직선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했다는 기록이 검색 자료에 여럿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간척 공사와 방조제 기술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감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가대교 해저터널, 수심 48m 해저를 관통하는 침매터널 공사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침매터널이란 거대한 콘크리트 함체를 미리 제작한 뒤 해저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오차가 수 밀리미터라도 생기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냈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 저는 그 대목에서 화면을 가까이 당겨 다시 읽었습니다. 독자 기술, 외국 자본이나 외국 엔지니어링 없이 독자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8개 중 6개를 한국 건설사가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단 한 건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단 한 건도. 세계 최고 권위의 스포츠 행사,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기를 전혀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관리, 위기 대응, 현장 통제력.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메모를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반박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뒤집어서 다시 한국이 실패할 이유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다르다. 아무리 인천공항이 크다 해도 1100km 운하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사막 지형, 극한 기온, 지질 리스크. 한국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조건들이다. 3페이지를 채우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반박 논리를 쌓을수록 그 논리가 약해지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한국 페낭 해저터널 공사 때 영국 감리단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줘. 수화기 너머로 에밀리가 잠깐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한국 쪽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UAE 대운하 프로젝트를 다룬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중동의 판타지, 1조 달러짜리 꿈이었습니다. 기사 안에는 세계 유수의 토목공학 교수들의 코멘트가 가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거나 재정적 현실성이 없다거나 한국이라는 선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보자 뭔가 불편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왜 불편한 것인지 저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 프린트물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현대건설 주식 차트였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 뉴스 나온 이후로 현대건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는 그 차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각이 다를 때 저는 어느 쪽을 믿어왔던가. 항상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오랜 동료 마커스 챔버스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 출신의 에너지 지정학 전문가로 저와는 15년 지기인 마커스였습니다. 마커스는 전화를 걸어오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브렛, 그 회의 자체가 정치쇼야. UAE가 일한 견제용으로 언론에 흘리는 바람잡이 프로젝트라고. 실제 착공은 없어. 빨리 집에 와.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책상 위 나침반을 바라봤습니다. 마커스다운 분석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의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 정밀한 도면을, 그 빼곡한 기술 데이터를.
그것은 바람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마커스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렛 코번이 한국 건설사를 확인한다고? 야, 너 아부다비에서 뭔 거 먹었어? 그 무렵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우나 프로젝트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며 이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나 기업도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특정 나라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 외교관 라흐마니가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건설사 고위 임원들을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이란 내 한국 기업 전체를 추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에는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주요 건설 기업들의 로비 그룹이 UAE 측에 접근해 한국 대신 검증된 서방 컨소시엄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백테리 타당성 조사에서 포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실제로 수주에 성공할 경우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뀐다는 계산이 서방 업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협박, 서방의 외교적 견제, 그리고 국제 언론의 여론 공세. 보통 나라라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으로도 프로젝트를 포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방 컨소시엄을 구성해 UAE에 역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벡텔, 독일의 호티프, 네덜란드의 드레직 앤더스, 세계 최고의 인프라 건설 기업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각 기업의 담당자들과 일주일 동안 집중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공사비 3,400억 달러, 공기 35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검증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완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UAE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UAE 측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저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정확히 48시간 만이었습니다. 제안서를 펼치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사유 공기가 프로젝트 긴급성과 부합하지 않음. 35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UAE는 이미 한국 컨소시엄의 예비 설계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한 줄이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알만수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공기가 얼마입니까? 알만수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8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8년. 세계 최고의 서방 컨소시엄이 35년이라 한 것을 한국이 18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조용히 책상 위에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공기 초과 건수였습니다. 0건. 저는 그 자료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적 역량과 운영 시스템 모두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독자 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중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저는 학계에서 1년 동안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입수해서 보내준 한국 컨소시엄의 예비 설계 도면 일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존 운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해수면 차이를 간문 없이 처리하는 신공법,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 모듈식 구조물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그 논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27년의 확신이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에밀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UAE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국 컨소시엄 기술 검증을 위한 독립감리관 선임 요청이 왔고 후보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가? 그것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의심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다시 내린 것은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감리관 신분이었습니다. UAE 기간 인프라청이 발행한 신임장을 가방 안에 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감리관 위촉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렛, 너 진짜로 한국 건설사 감리를 한다고? 커리어 끝낼 생각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내일이야, 마커스. 전화기 너머로 마커스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 장소는 아부다비 기간 인프라청 기술 검토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체크 셔츠 차림에 테이블 위에는 빼곡한 메모가 가득한 노트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준입니다. 한국 컨소시엄 수석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직업적 관례대로 바로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7년의 경험을 총동원해 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3가지 기술적 문제점을 꺼냈습니다. 첫째, 오만 내륙 지형의 지질학적 불안정성. 둘째, 1100km 구간의 균일한 수심 유지 문제. 셋째, 사막 기후에서 운하수면 증발로 인한 해수 유입량 산정 오류 가능성. 저는 이 3가지를 제시하며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김도준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를 한 장 넘기더니 첫 번째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만 내륙 지질 조사는 2022년부터 2년간 진행했습니다. 총 847개 지점에서 시추 데이터를 확보했고 불안정 구간 23개 지점에는 지반 치환 공법과 보강 말뚝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보고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심 유지는 구간별 자동 준설 시스템을 6km 단위로 배치합니다. 이미 인천항 확장 공사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해 15년간 운영 중입니다. 오차율은 0.3% 이하입니다. 세 번째에는 잠깐 노트를 더 넘겼다가 답했습니다. 증발량은 연간 2400ml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해수 유입 조절 관문을 총 34개 지점에 설치합니다. 이 계산은 사우디 쇼아이바 담수화 플랜트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질문을 할수록 답변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로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7년 동안 신뢰해온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저는 마지막 질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할 기술적 근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도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코번 감리관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업무 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도준은 어떻게 이 분야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잠깐 커피 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일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경부고속도로. 1970년대 한국이 불가능이라 불리던 조건에서 건설한 그 도로.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온 낡은 사진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한강 재건 공사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에게 나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에밀리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웃고 있었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아마 에밀리가 맞았을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으로 수십 차례 선정된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는 공간인데도 불필요한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선이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서비스 직원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 공항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항을 설계한 사람들이 운하를 설계하고 있다. 김도준이 공항에서 저를 직접 맞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현대건설 기술연구소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연구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하 대형 실험실 중앙에 UAE 대운하의 실물 축소 모형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비율은 1대 5천, 1100km 운하가 축소된 그 모형은 길이만 220m였습니다. 실제 해수와 동일한 염도의 수용액이 채워져 있었고 관문 없이 해수면 차이를 조정하는 신공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220m 모형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한쪽 벽에는 각 구간별 지질 데이터 그래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847개 지점의 시추 결과가 색깔로 분류되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서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데이터가 빈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 팀은 2년 동안 단 한 구간도 건너뛰지 않고 현장 조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절반은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도준이 저를 삼성물산 해양기술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석 엔지니어가 30대 젊은 연구원 5명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김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왜 이 시간에?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마감이 있어서요. 아무렇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새벽 2시에 일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저는 그 대답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의무감도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감을 지키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람들. 저는 그 새벽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김도준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서울 양재나 들목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도준이 도로 옆 낮은 콘크리트 경계석 하나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돌을 깔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1971년 22살이셨어요. 겨울 현장에서 손이 동상에 걸렸는데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이거 완성되면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군 공병대 군복을 입은 아버지가 한국 노동자들과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한강 교량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김도준이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연결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대를 건너온 무언가가. 그날 저녁 김도준이 저를 서울 마포구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김도준의 팀원 몇 명도 함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투명한 작은 잔에 담긴 그 술은 생각보다 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저에게 쌈을 싸서 내밀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손길에 저는 당황하면서도 받아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쌈 채소의 신선한 향이 뒤섞였습니다. 이 나라의 맛이었습니다. 오래 굽고 함께 먹는 나라의 맛이었습니다. 김도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숫자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남긴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 도로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끊임없이 무언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 없이 무언가를 계속하는 나라.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도준이 저를 한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제개발 역사를 담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시관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들, 피난민들, 흙길을 걷는 사람들. 그 다음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사진들이 바뀔수록 건물이 높아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공장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전시관을 걸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에서 3만 달러. 60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앞에 서자 통계가 살아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땀과 밥과 잠과 눈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전시관 끝에 방문객 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27년 동안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김도준이 저를 서울 중구의 한 노인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32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터 닫기 공사 때 25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났어. 이거 다 완성되면 우리 애들이 잘 살겠다 싶으니까. 저는 그 말을 통역으로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 사막에서 기공식 삽을 든 김도준의 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8%라고 적혀 있는 숫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92%.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나머지 8%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것은 폭풍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유출된 이후 제 이름은 여러 매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에너지인프라기업연합이 UAE에 감리관 교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래 기고해온 학술 저널의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렛 잔의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됩니다. 저널 입장에서도 곤란해요. 당분간 기고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글을 써온 저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독일 출신 에너지 전문가 클라우스 베르거도 연락해왔습니다. 클라우스는 직접적이었습니다. 브렛,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방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흔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네가 그 천병이 되는 것은 스스로 커리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클라우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한국 편입니다. 클라우스가 한동안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커스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브렛, 서방에너지그룹에서 너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감리관 자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저는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소송 근거가 있어?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어도 진행하면 2년은 끌 수 있어. 그 2년 동안 내 이름은 진흙탕에서 뒹굴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 위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가 있다는 것을. 2년이 무서울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뜨고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 나는 공청회에 나갑니다. 마커스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달라졌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면 달라지는 것 같아. 이란 외교관 라흐마니가 서울에서 김도준을 직접 만났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란에서 진행 중인 한국 기업 사업 전체를 볼모로 삼겠다는 협박을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김도준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했는지도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공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쭉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나침반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에밀리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이 나가면 저도 나갈게요. 저는 그 사직서를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아, 에밀리. 공청회를 앞두고 저는 사흘을 꼬박 준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에밀리가 함께했습니다. 에밀리는 저의 기술 검토 자료를 모두 다시 정리하고 반박 가능한 지점들을 사전에 모두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가상의 적대적 질문들을 만들고 하나씩 데이터로 답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에밀리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27년 동안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편견을 믿었던 거야. 이번이 진짜로 데이터를 믿을 기회야. 에밀리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공청회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숫자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버지가 잿더미에서 보셨다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UN 공청회 당일 뉴욕의 날씨는 흐렸습니다. 11월 말에 맨해튼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UN 본부 앞에 서서 한참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폭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마커스였습니다. 왜 여기 왔어? 마커스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친구 증언하는데 와도 되는 거잖아. 저는 잠깐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의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알아온 그 눈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폭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커스가 뒤따라왔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왼쪽에 6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라흐마니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도준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라흐마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UAE 측은 오른쪽에 자리했고 알만수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방 안에 2개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브렛 코번입니다. 국제인프라 지정학 전략 분석가로 27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먼저 숫자들을 꺼냈습니다. 847개 지점의 지질 데이터, 오차율 0.3%의 수심 유지 시스템, 모듈형 관문 제로 공법의 기술적 근거. 하나씩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증명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불이 켜진 연구소를 봤습니다. 220m짜리 축소 모형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70대 노동자가 1970년대에 도로를 닦았고 그의 아들이 오늘 운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막으려는 진짜 이유는 기술적 불가능이 아닙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UAE 대운하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50년대 한국의 군인으로 갔습니다. 전쟁 후 잿더미가 된 그 나라에서 공병대원으로 재건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랐다고. 잿더미 위에서 삽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1100km의 운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마커스였습니다. 혼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UAE 측 자리에서 한 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방청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흐마니가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하는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란 대표단이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알만수리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하더니 접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저는 그 메모를 가방 안에 아버지 사진과 나란히 넣었습니다. 공청회 건물을 나서는데 마커스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맨해튼 거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한 블록쯤 걸어가다가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숫자들 나한테도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것이 마커스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UAE 정부의 공식 계약 발표는 공청회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전 세계 200개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에밀리와 나란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UAE 인프라 장관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컨소시엄과 역사적 계약을 체결한다. 총 공사비 2100억 달러, 공기 17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건설 프로젝트가 오늘 공식 출발한다. 에밀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차로 2시간 5만 국경과 인접한 푸자이라 해안 근처의 광활한 사막 평원이었습니다. 저는 UAE 대통령 측근들과 나란히 서서 그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모래 사막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하늘은 1월인데도 강렬한 청색이었습니다. 기공식 전날 밤 저는 사막 위에 혼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별은 워싱턴 DC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촘촘하고 선명한 별들이 사막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봐주십시오. 기공식 당일 오전 10시 연단 위에 UAE 대통령, 한국 대표단 그리고 김도준이 섰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언론 카메라가 그 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테두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김도준이 삽을 들었습니다. 삽이 땅에 꽂히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공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27년의 편견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아버지가 보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세계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준이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진. 저는 제 손에 쥔 사진을 높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김도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버지, 두 나라, 두 세대. 그 모든 것이 그 황량한 사막 위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기공식 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한국의 기적, 사막에서 시작되다였습니다. BBC는 한국 건설 기술의 역사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호르무즈 패권이 처음으로 실질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국제 유가 선물 시장에서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 기공식 당일 하루 만에 12%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란의 봉쇄 위협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건설 주식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백텔에서 연락 왔어요. 하청 참여 의향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 최고 건설사가 하청으로 들어오겠다는 의향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사흘째 되던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일방적 경고 대신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사판자루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비, 마커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미안하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지기인 마커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같이 하자. 한국 뉴스를 검색하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70대 노신사 몇 분이 TV 앞에 모여 기공식 생중계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고속도로 탔던 것이 생각나. 그때도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굵은 손마디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콘크리트 경계석을 깐 그 손들. 그 손들이 오늘 1100km 운하의 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자 영향력은 더욱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만 정부가 한국에 추가 항만 인프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관련 한국 건설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한국 컨소시엄의 모듈형 간문제로 공법을 2025년 최우수 혁신 공학 기술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UN 인프라 특별기구는 개발도상국 항만 및 운하 인프라 건설 표준 교과서로 한국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표준이 된다는 것. 저는 27년 동안 그것이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에밀리가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인프라 혁신이라고요. 강연 날 케네디 스쿨 대형 강의실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준비한 슬라이드들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1950년대 군인으로 한국에 가서 전쟁 후 재건 작업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서 삽을 들고 일어섰다고.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운하를 짓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명.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강연 끝부분에 한국어로 배운 2글자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글자의 청중 전체가 다시 한번 기립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젊은 학생 하나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인프라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를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공부해. 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거야. 저는 지금 워싱턴 DC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책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에즈와 파나마 책들 사이에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반도체 왕국의 탄생. 그 책들을 읽으며 저는 여러 번 책장을 덮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였습니다.
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압도했습니다. 책상 위 나침반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황동 나침반. 요즘 저는 그 나침반을 볼 때마다 동쪽을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생존의 기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헌사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도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에게 두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꿈을 꾸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커스가 출판 기념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책 나왔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도준은 지금 UAE 현장에 있습니다. 얼마 전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막 위에 첫 번째 구조물 기초가 놓인 현장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버지 사진 옆에 나란히 출력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흑백과 컬러. 1950년대와 2025년. 두 사진에서 흐르는 것은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세계를 숫자로만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었고 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 27년을 단 2해 만에 다시 썼습니다. 불가능을 데이터로 바꾸고 편견을 설계도로 덮어버린 나라.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운하를 짓는 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설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소를 세우고 조선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만들어낸 것들이 오늘 이 운하의 뿌리입니다. 그분들의 굵은 손이 오늘 1100km의 설계도 위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감정은 자랑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브렛 코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빚을 졌습니다.